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중동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자신했지만 이란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고, 그로 인해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천궁은 그 우수성을 보이며 많은 중동 국가들이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UAE에서 긴급하게 SOS 요청을 보내왔고, 한국의 천궁 기술자들은 긴급하게 출국을 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새벽 4시 휴대폰 진동이 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발신자는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 현지 지원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중동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15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임신 7개월인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아서 재빨리 거실로 나갔죠. 박 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현지 파견팀 김대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아랍어로 고함치는 소리들이 섞여 들렸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게 느껴졌죠. 레이더가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1시간 전부터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아요. 손에 쥔 휴대폰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천궁2 레이더 시스템이 멈췄다는 건 UAE 북부 방공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었거든요. 지난 12월 실전 배치 이후 석 달간 완벽하게 작동하던 시스템이었는데 말이죠. 재부팅은 해봤나? 3번 시도했습니다. 메인 컴퓨터는 켜지는데 레이더 송수신부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거실 창 밖으로 서울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 멀리 UAE에서는 지금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사막을 달구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멈춘 그 하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빈틈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UAE 공군 측 반응은 어때? 난리가 났습니다. 작전 참모가 직접 내려와 있어요. 72시간 안에 복구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김대리의 목소리 뒤로 누군가 아랍어로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았죠. 계약서에 명시된 가용률 조항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98% 이상 가동률 유지, 주요 고장 시 72시간 내 복구. 이걸 못 지키면 위약금은 물론이고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천궁2 수출 협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본사 비상대책팀 소집하겠네. 원격 진단 시스템 연결은 되나? 그것도 문제입니다. 통신 모듈 자체가 응답이 없어서.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15년간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면서 겪은 모든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 수천 시간의 사막 환경 테스트.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시스템이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거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서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죠. 또 UAE야?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이런 전화가 몇 번이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좀 심각한 것 같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 눈에 걱정이 번지는 게 보였죠.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원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해가 뜨자마자 판교 LIGNX1 본사로 향했습니다. 주말 새벽이라 도로는 한산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차를 몰면서도 계속 김대리에게 문자가 날아왔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본사 지하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10명 가까이 긴급 소집된 상태였죠. 모니터 벽면에는 UAE 현지와 연결된 화상회의 창이 떠 있었어요. 박 차장님, 상황 브리핑 들어주십시오. 본부장님이 침통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엔 온화하신 분인데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화면 속 김대리가 현장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는 정상적으로 회전하고 있지만 신호 처리 장치에서 아무런 데이터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죠. 마치 눈은 떠 있지만 뇌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했어요. 어젯밤 모래 폭풍이 있었습니다. 풍속이 초속 20m를 넘었다고 하더군요. 김대리가 덧붙였습니다. 모래 폭풍. 사막 환경 테스트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초속 30m까지 견디도록 설계됐었는데 말이에요. 냉각 시스템 온도는? 제가 물었습니다.
레이더 송수신부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사막 한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상황에서 냉각이 제대로 안 되면 반도체 소자들이 손상될 수 있었어요. 정상 범위입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낮게 나오고 있어요. 이상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작동하는데 신호 처리는 안 된다는 건 단순 과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본부장님이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원격으로 해결 가능한가? 통신 모듈이 응답하지 않아서 원격 진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누군가는 현장에 가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UAE 공군 측에서 공식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방금 팩스로 도착한 문서였죠. 아랍어와 영어로 작성된 공문이었습니다. 72시간 내 복구 실패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돼 있네요. 숨이 막혔습니다. 법적 조치라는 건 위약금만이 아니었어요. 천공투의 신뢰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였죠.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옆자리에 앉은 최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팀을 파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차장, 자네가 시스템을 가장 잘 아니까.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제가 가야 한다는 거였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임신 7개월인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요즘 입덧도 심하고 허리 통증도 심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힘들어하던 모습이 선명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15년간 이 시스템을 만들어 온 사람이 저였어요. 설계도의 모든 선, 모든 부품, 모든 알고리즘을 제 손으로 만들고 검증했죠. 다른 누가 가더라도 결국 저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기술이라는 건 본부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지금 UAE 하늘을 지키고 있어. 그게 멈췄다는 건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았어요. 이건 단순히 계약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 시스템을 믿고 배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시스템 아래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민간인들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걸린 천공2 개발 당시 사진들이 보였어요. 한겨울 안흥 시험장에서 밤샘 테스트하던 날, 여름 태안 해안에서 염수 분무 시험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거였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아침 먹고 가. 준비해놨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미안,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점심때쯤 들어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UAE로 가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막상 제 입에서 나오니 무게감이 달랐죠. 언제 출발할 수 있나? 오늘 저녁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두바이 경유해서 내일 아침이면 알다프라에 도착할 수 있어요. 최 부장님이 노트북을 열어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판교 테크노밸리의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15년 전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천공2 프로젝트가 막 시작됐을 무렵이었죠. 당시엔 국산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라는 게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패트리어트나 S300 같은 외국 시스템들이 하늘을 지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첫 설계 회의 때가 기억납니다. 선배 엔지니어들이 칠판 가득 수식을 적어가며 토론하던 모습이 생생해요. 레이더 탐지 거리를 얼마로 할 것인가? 동시 표적 추적 능력은 몇 개로 할 것인가? 모든 게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250km 탐지 거리, 동시 표적 추적 64개, 요격고도 20km. 숫자 하나하나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험으로 검증됐었어요. 특히 사막 환경 테스트는 악몽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 우리 팀 전체가 아랍에미리트 사막으로 날아갔었죠. 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환경에서 석 달간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모래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밀폐를 해도 미세한 모래먼지가 전자부품 사이로 스며들었거든요. 냉각 시스템도 계속 막혔죠. 하루에 2번씩 필터를 청소해야 했어요. 그때 개발한 게 3중 필터 시스템이었습니다. 거친 모래는 외부에서, 미세먼지는 중간 필터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전기 필터로 마이크로 입자까지 걸러내는 방식이었죠.
그 시스템 덕분에 천공투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사막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됐어요. 박 차장님, 최 부장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인천 출발 에미레이트 항공편 좌석 확보했습니다. 비자는 UAE 국방부에서 긴급으로 발급해준다고 하네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말이죠. 필요한 장비 목록 작성해 주십시오. 가능한 모든 예비 부품과 진단 장비를 챙겨가야 할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으로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레이더 송수신 모듈, 신호 처리 보드, 전원 공급 장치, 냉각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단 장비였어요. 오실로스코프랑 스펙트럼 분석기도 가져가야겠네요. 혹시 모를 신호 이상을 잡으려면 국방부 수송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게 제한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어요. 직접 가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왔어? 부엌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뭔가를 예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더 가져다 주며 제 표정을 살폈죠. 여보.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마주봤습니다. UAE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내 손이 멈췄어요.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언제? 오늘 저녁. 얼마나? 일주일. 아니, 열흘 정도. 사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면 더 걸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죠. 아내가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꼭 당신이 가야 해? 내가 시스템을 제일 잘 알아. 다른 사람이 가면 시간만 더 걸릴 거야. 시간이 더 걸려도 괜찮잖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사우디 갔을 때도 이라크 갔을 때도 맨날 당신이 가야 한다면서. 미안해.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했거든요.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무섭거든. 혼자 있는 게. 특히 요즘은 밤에 배가 자주 아파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할 시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부탁할게. 여기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엄마도 요즘 무릎 안 좋으시잖아.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아내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7개월 된 배가 이제 제법 불러 있었죠.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엔 그만두겠다고 했잖아. 위험한 출장은. 맞았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죠. 이번만. 정말 이번만이야. 천공투가 UAE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걸 확인하고 오면 그 다음부턴 후배들한테 맡길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 제발 조심하고. 그럼. 일어나서 아내를 안았습니다. 배 때문에 예전처럼 가까이 안기진 못했지만 아내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장님이었죠. 박 차장, 상황이 더 심각해졌네. UAE 국방부 장관이 직접 우리 회장님께 전화했어. 지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는군. 방공망 공백이 길어지면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전화를 받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서울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선 다른 하늘이 펼쳐지고 있었죠. 지금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문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옷을 챙기면서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출장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질 거라는 느낌이었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가는 게 맞는 건가?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 최 부장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많이 고민되지? 네. 솔직하게 대답했죠. 나도 자식 둘 키워봐서 알아.
특히 첫째 임신했을 때가 제일 불안하더라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최 부장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박 차장, 자네만큼 천공투를 아는 사람이 없어. 김대리나 다른 엔지니어들도 훌륭하지만 레이더 신호 처리 부분은 자네가 직접 설계한 거잖아.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수신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노이즈를 걸러내고 표적을 식별하는 알고리즘. 그 모든 코드를 제가 직접 작성했었거든요. 원격으로는 정말 안 될까요? 통신 모듈이 죽었다며. 그것부터 살려야 원격 진단이 가능한데 그걸 살리려면 현장에서 직접 하드웨어를 만져야 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사랑해.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죠. 부장님, 혹시 UAE 현지 상황이 어떤가요? 안전한가요? 최 부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중동 상황이 좋진 않아. 이란과 사우디 간 긴장도 높고 예멘 후티 반군 문제도 있고. 하지만 UAE 자체는 비교적 안전해. 특히 공군 기지는 최고 수준 경비가 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안전하다는 말이 오히려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화물 터미널로 먼저 갔죠. 국방부 수송기로 보낼 장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형 크레이트 5개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예비 부품, 진단 장비, 공구 세트. 무게만 2톤이 넘었죠. 이 정도면 레이더를 통째로 새로 만들 수 있겠는데요. 옆에서 화물 담당자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크레이트마다 붙어있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레이더 송수신 모듈 예비품, 신호처리 보드 세트, 냉각 시스템 부품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빠뜨린 게 없나 다시 점검했죠. 이것들 내일 아침 알다프라 기지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수송 담당 중령이 서류에 서명을 받으러 왔어요. 박 차장님도 같은 시간에 도착하시는 거죠? 네, 민항기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더군요. 출국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최 부장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도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다음에 이 공항에 돌아올 때 저는 어떤 모습일까?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화면만 바라봤죠. 옆 좌석에 중동으로 가는 다른 승객이 앉았습니다. 건설 현장 가는 기술자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도 가족을 두고 떠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두바이행 EK321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어서서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무사히 다녀와.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아빠 파이팅.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한강이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선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 아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신문을 펼쳤어요. 중동 뉴스가 일면에 실려 있더군요. 이란 사우디 긴장 고조, 걸프 지역 안보 우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를 읽으려다 말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거든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두바이에 도착했어요. 환승 대기 시간이 3시간이었죠. 공항 라운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본부에서 보내온 최신 진단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레이더 신호 패턴을 분석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장 발생 직전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구간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가 신호를 간섭한 것처럼 보였죠. 모래 폭풍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대리였어요. 차장님, 몇 시에 도착하십니까? 현지 시간으로 아침 8시쯤 될 것 같네. 공군 기지에서 차량 보낼 예정입니다. UAE 공군 기술장교 1명이 동행할 거예요. 상황은 어때? 변화 없습니다. 여전히 레이더 응답 없고요. 다만
김대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만 어젯밤에 북쪽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체 신호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인근 패트리어트 시스템에서 잡았는데 천공투가 작동했다면 먼저 포착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공망 공백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알았네. 도착하는 대로 바로 현장으로 가겠네. 전화를 끊고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어요. 만약 외부 간섭이 있었다면 어떤 형태였을까? 새벽 5시 두바이에서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알다프라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렸죠.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펼쳐졌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 언덕들 사이로 군사시설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죠. 착륙하자마자 휴대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무사히 도착했나? 국방부에서도 주시하고 있네. 신속한 복구 부탁하네.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되어 있었죠. 입국장을 나서자 군복 입은 사람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바? 예, 맞습니다. 저는 UAE 공군 소령 알마즈루이입니다. 천공투 운용팀 책임자죠.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의 표정을 살폈어요. 피곤해 보였죠. 아마 밤샘 근무를 했을 겁니다. 상황 브리핑 받으셨죠? 네, 대략은. 현장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야겠습니다. 공군 차량에 올랐습니다. 사막 도로를 달리며 알마즈루이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군 상층부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천공투는 북부방공의 핵심인데 이게 작동하지 않으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고 도입했으니까요. 그 말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멀리 레이더 안테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원반 모양의 안테나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죠. 겉보기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안테나가 보내는 신호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기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검문소만 4군데를 지나쳤죠. 드디어 천공투 시스템이 설치된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김대리가 달려왔습니다. 차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며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게 역력했죠. 수고했네. 상황 보고해주게. 김대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시스템 상태 로그가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3월 13일 밤 11시 45분부터 신호 처리 중단. 재부팅 6번 시도 모두 실패. 하드웨어 자체 진단 기능도 응답 없습니다. 알마즈루이 소령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우리 기술팀도 매뉴얼대로 모든 절차를 밟아봤습니다. 소용없었어요. 장비실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알마즈루이가 앞장섰습니다. 컨테이너형 장비실 앞에 멈춰서서 출입증을 스캔했죠. 무거운 금속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냉방기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온도는 섭씨 22도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습도도 정상이었죠. 레이더 신호 처리 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LED 표시등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메인 모니터 화면은 검은색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려 봤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죠. 진단 포트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연결 실패.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전원 개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공구 가방을 열어 멀티미터를 꺼냈어요. 전원 단자에 프로브를 대고 전압을 측정했죠. 28V. 정상이네요. 전원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신호 처리 보드를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15개 보드 중에서 어느 게 문제인지 찾아야 했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어요. 냉방이 돌아가는데도 더웠죠. 긴장 때문인지 몰라도 말이에요. 알마즈루이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좀 쉬시죠. 벌써 3시간째입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급하지만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물을 마시며 잠시 숨을 돌렸죠. 소령님, 고장나기 직전에 특이사항 없었나요? 모래폭풍 말고 다른 건? 알마즈루이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다만 그날 저녁에 훈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훈련이죠? 전자전 훈련이었습니다. 아군 전투기들이 제밍 장비를 테스트했죠. 제밍, 전자방해.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훈련이 정확히 몇 시에 있었나요? 알 마즈로이가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였습니다. 레이더 고장 시각과 겹쳤습니다. 혹시 그 훈련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기밀 사항인데. 잠시만요. 상관에게 허가받겠습니다. 알 마즈로이가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어요. 김 대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혹시 재밍 때문에 고장났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어. 천궁2는 아군 재밍에 대한 내성이 있긴 하지만 만약 예상 밖의 주파수나 강도였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설계 결함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알 마즈로이가 돌아왔습니다. 허가받았습니다. 작전실로 가시죠. 작전실은 본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10여 명의 장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알 마즈로이가 한 장교에게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그 장교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3월 13일 밤 훈련 기록이 떴어요. 이게 그날 전자전 훈련 데이터입니다.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전파 주파수와 강도를 시간별로 표시한 거였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밤 11시 40분경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 강도가 급증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이건 천궁2 레이더 수신 대역이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 마즈로이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우리 재밍 장비는 적 주파수만 타겟하도록 프로그래밍돼 있는데요. 프로그램 설정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장교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재밍 장비 설정 파일을 열어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여기요. 주파수 범위가 잘못 입력돼 있습니다. 기가헤르츠 단위 입력 오류네요. 알 마즈로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력 오류라니.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할 수 있죠. 문제는 이 강도의 재밍 신호가 천궁2 수신부에 직접 들어갔다는 겁니다.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수신부가 손상된 건가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보호 회로가 작동했을 겁니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자동으로 차단되는 거죠. 그럼 다시 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론 그래요. 하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단순 보호회로 작동이었다면 재부팅으로 해결됐을 텐데. 다시 장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수신부 모듈에 집중했어요. 모듈 커버를 열고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작은 LED 표시등 하나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이게 뭡니까? 김 대리가 물었어요. 보호회로 경고등입니다. 과부하 감지됐다는 신호죠. 그럼 리셋하면? 문제는 리셋 방법이에요. 이 모듈은 물리적 점퍼 스위치로 리셋해야 하거든요. 모듈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뒷면을 보니 작은 점퍼 스위치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매뉴얼 좀 찾아봐. 김 대리가 태블릿으로 매뉴얼을 검색했습니다. 리셋 절차. 여기 있습니다. 점퍼 J피치를 오프 위치로 3초간 유지 후 다시 온 위치로.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점퍼를 조작했습니다. 3초를 세고 다시 원위치로 돌렸죠. 빨간 LED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LED가 켜졌어요. 됐다. 김 대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도하기엔 이른 것 같았어요. 뭔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거든요. 모듈을 다시 장착하고 시스템을 재부팅했습니다. 메인 컴퓨터가 시작되면서 화면에 글자들이 나타났어요. 부팅 시퀀스가 진행되고 있었죠. 로딩 중. 53%.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78%. 알 마즈로이도 옆에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92%. 그리고 부팅 완료. 시스템 정상.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나타났어요. 동심원들이 그려지고 방위각이 표시되고 거리 눈금이 펼쳐졌죠. 하지만 표적 신호는 없었습니다. 표적 탐지가 안 되네요.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하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 마즈로이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관제탑, 여기 작전실. 테스트 비행 요청합니다. F-16 한 대, 고도 5,000m, 북쪽 30km 지점. 요청 접수. 5분 후 이륙. 긴장되는 5분이었습니다. 화면만 바라보며 기다렸죠. 알 마즈로이도 김 대리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화면 북쪽에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표적 포착. 김 대리가 외쳤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어요. 거리 32km, 고도 5,100m, 속도 마하 0.9. 완벽했습니다. 알 마즈로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해냈군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왔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을 이틀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신호 강도가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가장 더운 시간대에 집중됐죠. 이거 봐. 또 신호가 약해졌어. 김 대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표적 신호 세기가 정상의 70%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온도 때문일까? 냉각 시스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냉각팬은 정상 작동하고 있었지만 레이더 송수신부 온도가 설계 한계치에 가까웠어요. 섭씨 75도. 설계 최대 온도가 80도니까 아직 여유는 있는데. 알 마즈루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테스트할 때는 이런 문제 없었나요? 사막 환경 테스트 때도 문제 없었어요. 다만 그때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이 스쳤거든요. 그때는 뭔데요? 테스트 기간이 석 달이었어요. 주로 봄철이었고 지금은 3월 중순이니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죠. 현지 기온을 확인해 봤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5도. 그리고 일기예보를 보니 다음 달부터는 50도를 넘을 거라고 했어요. 문제가 있네요. 김 대리에게 말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용량을 재계산해봐. 주변 온도 50도, 레이더 자체 발열까지 감안해서. 김 대리가 노트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10분쯤 지나서 결과가 나왔죠. 차장님, 이거 용량이 부족합니다. 현재 냉각팬으로는 주변 온도 45도까지만 커버 가능해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여름엔 어떻게 됩니까? 알 마즈루이가 물었어요. 과열로 시스템이 자동 정지될 겁니다. 보호회로가 작동하면서요. 그건 안 됩니다. 여름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죠? 지역 긴장도가 높아지는 때니까요. 그때 방공망이 작동 안 하면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재밍 문제는 해결했지만 더 근본적인 설계 문제가 드러난 거였죠.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냉각 시스템 증강이 필요합니다. 본부장님이 화면 너머로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있나? 팬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액체 냉각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시간과 비용은? 팬 추가는 일주일이면 가능합니다. 부품만 급송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액체 냉각은 한 달은 걸릴 겁니다. 일주일 후면 4월이네.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야. 그래서 팬 추가를 제한하는 겁니다. 임시방편이지만 여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알 마즈루이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주일이면 해결 가능하다니 다행입니다. 그가 말했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뭐가 더 있습니까? 뭐래요? 밖을 가리켰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펼쳐져 있었죠. 냉각팬을 추가하면 공기 흡입량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모래먼지도 더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필터가 있지 않나요? 있긴 하지만 팬이 늘어나면 필터 교체 주기도 짧아집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하는데 팬이 늘면 사나흘에 한 번은 해야 할 겁니다. 알 마즈루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딜레마였습니다. 냉각을 강화하면 유지보수 부담이 늘고 냉각을 포기하면 시스템이 멈춰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일은 잘 풀려? 거짓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 해결됐다고 곧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얼마나? 모르겠어. 일주일? 어쩌면 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잘 있어? 아내가 먼저 말을 바꿨어요. 응. 요즘 자주 차네. 어제는 밤새 차서 잠을 못 잤어. 엄마는? 같이 있어. 많이 도와주시고. 미안해. 괜찮아. 당신 일이 중요한 거 알아. 근데? 응.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 마즈루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중 필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중 필터? 거친 모래는 외부 필터에서, 미세먼지는 내부 필터에서 걸러내는 거죠. 외부 필터는 세척해서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고
내부 필터만 주기적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알 마즈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유지보수 횟수를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외부 필터는 매일 에어건으로 청소하고 내부 필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체하면 될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품 조달부터 문제였어요. 한국에서 급송한다고 했지만 중동 물류가 생각보다 복잡했죠. 언제 도착합니까? 본부에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관세 문제가 좀 있네. UAE 세관에서 군용 장비라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군. 얼마나 걸립니까? 사나흘은 더 봐야 할 것 같네. 사나흘이면 벌써 3월 20일. 기온이 더 올라갈 시기였어요. 더 빠른 방법 없습니까? 국방부 통해서 외교 루트로 밀어보겠네. 그래도 이틀은 걸릴 거야.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대리가 다가왔어요. 차장님,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 기상청 예보 보셨습니까? 모레부터 모래폭풍 온다고 합니다.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기상위성 영상에 거대한 황사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죠. 풍속은 초속 25m 예상입니다. 이틀간 지속될 거라고요.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부품은 아직 안 왔는데 모래폭풍이 먼저 오는 거였죠. 알 마즈루이를 찾아갔습니다. 소령님, 모래폭풍 대비 절차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레이더를 저전력 모드로 전환하고 외부 계구부를 모두 밀폐합니다. 그럼 탐지 능력은 반경 50km로 줄어듭니다. 평소의 절반이죠. 방공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인근 패트리어트 배터리가 커버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죠.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박 차장, 큰일 났네. 본부장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우디에서 문의가 들어왔어. UAE 천공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들었다는군. 계약 진행을 재검토하겠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모르겠네. 하지만 중동은 좁아. 소문 퍼지는 게 빠르지. 복구 작업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까? 했지. 하지만 그쪽에선 실제 성능 확인을 원한다는군. 사우디 국방부 시찰단을 보내겠다고 했어. 언제요? 다음 주. 다음 주면 모래폭풍 지나간 직후였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쪽 하늘이 누렇게 변하고 있었어요. 모래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김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차장님, 방금 기상청에서 업데이트 왔습니다. 모래폭풍 강도가 예상보다 세다고 합니다. 초속 30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초속 30m. 천공2 설계 한계치였어요. 장비 점검 다시 해. 모든 밀폐 상태 확인하고 예비 전원도 체크해. 알겠습니다. 김대리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설계 도면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찾았습니다. 냉각 시스템 배관 연결부. 거기에 취약점이 있었어요. 강한 진동이 가해지면 연결부가 느슨해질 수 있었죠. 모래폭풍의 강풍은 심한 진동을 일으킵니다. 만약 냉각 배관이 느슨해지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즉시 알 마즈루이에게 연락했어요. 소령님,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야겠습니다. 지금요? 자정이 넘었는데. 냉각 배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모래폭풍 오기 전에요. 알 마즈루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15분 후에 차량 보내겠습니다. 장비실에 도착했을 땐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어요. 배관 연결부를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크렌치로 조임 상태를 확인했죠. 세 번째 연결부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봐. 규정보다 약하게 조여져 있어. 김대리가 손전등을 비춰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열팽창 때문일 거야. 낮 동안 배관이 뜨거워지면서 볼트가 조금씩 풀린 거지. 그럼 모든 연결부를 다시 조여야겠네요. 그래야 해.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48개 연결부를 전부 재점검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모래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 하늘이 황토색으로 변했어요. 바람 소리가 건물을 흔들었죠. 장비실 모니터 앞에 앉아 시스템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레이더는 저전력 모드로 전환된 상태였어요. 탐지 거리 50km. 정상 작동 중입니다.
김대리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오전 10시, 풍속이 초속 28m까지 올라갔습니다. 건물 전체가 진동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건 온통 황사뿐이었죠. 3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온도 상승 중입니다. 섭씨 72도. 김대리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냉각팬 출력 올려. 이미 최대입니다. 그럼 레이더 출력을 더 낮춰. 발열을 줄여야 해. 출력을 낮추자 탐지 거리가 40km로 줄었습니다. 알 마즈루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이 정도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온도가 더 올라가면 시스템이 자동 정지될 겁니다. 정오가 지나자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냉각 시스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섭씨 78도. 한계치 근접. 김대리가 외쳤습니다. 출력 더 낮춰. 더 이상 낮출 수 없습니다. 최소 작동 레벨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스템을 완전히 끄거나 아니면 과열 위험을 감수하거나. 일단 유지해. 온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때였습니다. 알 마즈루이의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작전실, 긴급. 북쪽 상공 미확인 물체 포착. 고도 1만 미터, 속도 마하 0.8. 접근 중. 모두의 시선이 레이더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안 잡히죠? 김대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탐지거리가 40km로 줄었잖아. 그것보다 먼 곳에 있으면 안 보이는 거야. 알 마즈루이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에서 잡은 건가? 그렇습니다. 거리 60km, 계속 접근 중. 요격 준비.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천궁2가 정상이었다면 벌써 포착했을 물체였어요.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추적하고 필요하면 요격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무력했습니다. 거리 50km. 무전기 목소리가 더 다급해졌어요. 그 순간 우리 레이더 화면에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포착.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방공망 깊숙이 침투한 상태였죠. 식별 불가. 속도와 고도로 보아 전투기로 추정. 김대리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알 마즈루이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전투기 긴급 발진. 요격 준비. 긴장된 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군 훈련기로 확인. 기상 악화로 항로 이탈했던 것으로 판명.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담함이 밀려왔어요. 만약 진짜 적이었다면? 만약 실제 위협이었다면? 알 마즈루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궁2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모래폭풍이 지나가면. 모래폭풍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한 달에 서너 번씩 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중동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죠. 오후 2시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 차장, 상황 들었네. 본부장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우디 시찰단이 일정을 앞당긴다는군. 모레 온다고 해. 모레요? 그때까지 부품도 안 올 텐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네. 거부하면 계약 자체가 무산될 거야. 현재 상태로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자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대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차장님, 저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래폭풍은 계속됐고 시스템은 한계에 몰려 있었고 시간은 없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5년간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결국 실패하는 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포기하고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모래폭풍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죠. 노트북을 켜서 설계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볼수록 명확해졌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냉각 용량이었어요. 우리가 사막 환경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테스트는 봄철에 했고 가장 더운 여름은 시뮬레이션으로만 검증했었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한국은 지금 오전 10시쯤 될 시각이었죠. 여보, 자고 있었어? 아니, 깨어 있었어. 목소리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거짓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일이 잘 안 풀려. 많이? 많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실패할 수도 있어? 아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모르겠어. 지금으로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여보,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이건 단순히 내 일이 아니야. 나라 전체의 신용이 걸린 문제라고. 그래도 당신 하나 때문에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 너무 자책하지 마. 15년을 이 시스템에 쏟아부었는데. 알아.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결과는 당신 혼자 책임질 게 아니고. 아내 말이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더 괴로웠어요. 아기는 잘 있어? 어제 병원 갔는데 건강하대. 의사 선생님이 남편 얼굴 좀 보여주라고 하시더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하지 마. 당신이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고마워. 사랑해. 조심해서 돌아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모래폭풍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문득 본부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지킨다. 맞았어요. 이건 제 자존심이나 회사 이익의 문제가 아니었죠. UAE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시스템을 믿고 안심하고 있을 민간인들. 그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힘이 났습니다.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냉각 용량을 늘릴 수 없다면 발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레이더 작동 알고리즘을 검토했습니다. 연속 작동 모드 대신 펄스 모드로 전환하면 어떨까? 필요할 때만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고 평상시엔 저출력으로 감시하는 거죠. 계산해봤습니다. 발열량을 30%까지 줄일 수 있었어요. 대신 탐지 반응 속도가 2초 정도 느려지지만 실전에서 큰 문제는 아니었죠. 문제는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려면 소프트웨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한국 본부는 오전 11시. 근무 시간이었죠. 소프트웨어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팀장님, 저 박민준입니다. 박 차장. 무슨 일이야? 긴급 소프트웨어 패치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펄스 모드 알고리즘, 발열 저감 방안, 예상 효과까지. 최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해. 하지만 코딩하고 테스트하려면 최소 사나흘은 걸릴 텐데. 이틀 안에 가능합니까? 이틀? 미친 소리 아냐? 사우디 시찰단이 모레 옵니다. 그때까지 뭐라도 보여줘야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샘하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부탁합니다. 알았어. 팀원들 비상 소집하겠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모래 폭풍도 약해지는 것 같았죠. 희망의 실오라기를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멈췄습니다. 오전 10시, 이틀 만에 하늘이 개었어요. 사막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죠. 장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시스템 상태 확인. 김 대리가 재빨리 점검했어요. 주요 장비 이상 없습니다. 다만 필터가 완전히 막혔네요. 교체하자. 빨리. 필터 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와 함께 오염된 필터를 빼내고 새 것으로 바꿨어요. 3시간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시스템을 재시작했어요. 부팅 화면이 떴고 레이더가 정상 모드로 전환됐죠. 탐지 거리 복구. 150km. 김 대리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온도 문제는 여전했어요. 한낮 기온이 올라가면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팀장이었어요. 박 차장, 패치 완성했어. 정말요? 밤샘 작업 끝에 완성했어. 지금 테스트 중인데 문제 없을 것 같아. 언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1시간 후면 업로드 가능해. 보안 통신망으로 전송하겠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 근데 현장 적용은 신중하게 해. 한 번도 실전 테스트 안 해본 코드니까. 알겠습니다. 1시간 후 패치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마즈루이와 함께 검토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시뮬레이션상으론 발열을 30% 줄입니다. 실제로도 비슷할 거예요.
적용합시다. 패치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15분간의 긴장된 대기 끝에 설치가 완료됐어요. 시스템 재시작합니다. 레이더가 다시 켜졌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모드 옵션이 나타났어요. 적응형 펄스 모드. 활성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레이더 작동 패턴이 변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펄스를 쏘다가 표적이 감지되면 연속 모드로 전환되는 방식이었죠. 온도 모니터링 시작.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섭씨 68도. 안정적입니다. 2시간. 섭씨 70도. 여전히 정상 범위. 정오가 됐습니다. 기온이 섭씨 43도까지 올라갔죠. 레이더 온도 72도. 안정적입니다. 성공이었어요. 김대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조심스러웠어요. 진짜 테스트는 내일이었으니까요. 알마즈로이 소령님, 내일 시찰단 오기 전에 모의 훈련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후 4시에 F-16편대 훈련 있습니다. 실제 요격 시나리오로 진행하죠. 오후 4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4대의 F-16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어요. 고도와 속도도 각각 달랐죠. 레이더 화면에 4개의 점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표적 1, 북쪽 120km, 고도 6000m. 표적 2, 동쪽 90km, 고도 8000m. 표적 3, 남쪽 105km, 고도 4000m. 표적 4, 서쪽 130km, 고도 7000m. 모두 정확하게 포착됐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협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속도, 고도, 방향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매겼죠. 최우선 표적 2번. 요격 준비. 알마즈로이가 명령했습니다. 물론 실제 미사일을 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절차가 실전처럼 진행됐죠. 로그온. 요격 가능. 표적 2번 회피 기동. F-16 한 대가 급선회했습니다. 레이더가 즉시 추적 모드를 조정했어요. 표적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갔죠. 추적 유지. 제로곤. 완벽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알마즈로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놀랍습니다. 이틀 만에 이렇게 개선하다니. 아직 장담할 순 없습니다. 내일 진짜 테스트가 남았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해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목소리 밝아졌네. 좋은 일 있어? 응. 조금 풀리는 것 같아. 다행이다. 언제 들어와? 글쎄.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게 끝나면 일정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릴게. 조심해. 고마워. 사랑해.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이틀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사우디 시찰단이 도착했습니다. 4명의 고위 장교와 2명의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알마즈로이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이쪽이 천공2 시스템입니다. 시찰단이 장비실로 들어왔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리더로 보이는 준장이 말했습니다. 실전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모의 침투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시찰단을 작전실로 안내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레이더 화면이 떠 있었죠. 10시 정각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UAE 공군 F-16 6대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저고도로 침투를 시도했어요. 실제 적기의 침투 패턴을 재현한 거였죠. 표적 포착. 총 6개. 레이더 화면에 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기술 전문가가 노트북을 꺼내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표적 1, 거리 140km, 고도 300m. 저고도 침투였습니다. 가장 탐지하기 어려운 패턴이었죠. 하지만 천공2는 놓치지 않았어요. 전체 표적 추적 중. 위협평가 진행. 시스템이 6개 표적의 속도, 방향, 고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표적부터 순위를 매겼죠. 최우선 표적 3번. 수도 방향 직진 중. 알마즈로이가 사우디 준장에게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협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요격 순서를 제시하죠.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시 다표적 요격은 가능한가? 물론입니다. 시연하겠습니다. 알마즈로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표적 3번, 5번, 동시 록온. 화면에 2개의 표적이 하이라이트 됐어요. 요격 컴퓨터가 2개의 미사일 궤적을 계산하기 시작했죠. 록온 완료. 발사 준비 완료. 물론 실제로 미사일을 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실전처럼 계산됐어요. 예상 요격 시간, 표적 3번 48초, 표적 5번 52초. 사우디 전문가가 자기 노트북과 우리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계산이 맞아요. 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훈련은 30분간 계속됐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진행됐고 천궁2는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응했죠. 특히 온도 관리가 중요했어요. 훈련 내내 레이더 온도를 모니터링했는데 섭씨 73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적응형 펄스 모드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시찰단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적어도 표적 탐지 능력이 뛰어나더군요.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최근에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고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해결했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재밍사고, 냉각 시스템 한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선까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설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발견하고 즉시 개선했습니다. 이제는 더 강력한 시스템이 됐죠. 사우디 기술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여름철 고온에도 문제 없겠습니까? 사우디는 UAE보다 더 더운 지역도 있습니다. 테스트했습니다. 외부 온도 섭씨 50도까지 정상 작동 확인했어요. 준장이 다른 참모들과 잠시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며 말했어요.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한 소프트웨어를 우리 시스템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최신 버전으로 납품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술진의 현장 지원을 3년간 보장해 주십시오. 가능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시찰단이 떠나고 알마즈루이가 다가왔어요. 축하합니다. 해냈어요. 소령님 덕분입니다.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끈기가 만든 결과죠. 김대리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차장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한 거야. 그날 저녁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 사우디 계약 성사됐습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본부장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어요. 언제 귀국하나? 이틀 후 출발하겠습니다.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고생했네. 정말 고생 많았어.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막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모래 언덕을 물들이고 있었죠. 멀리 천궁2 레이더 안테나가 보였습니다. 천천히 회전하며 하늘을 지키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아내가 서 있었어요. 배가 더 불러 있었죠. 여보. 달려가 안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왔네.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오래 걸렸지? 괜찮아. 돌아왔으면 됐지. 아내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기가 차는 게 느껴졌어요. 아빠 왔어. 기다렸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일은 잘 끝났어? 응. 힘들었지만 해냈어. 다행이다. 그리고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약속 지킬게. 이제 위험한 출장은 안 가. 정말? 정말. 이번에 후배들 많이 배웠어. 이젠 그 친구들이 할 수 있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캐리어에서 사막 모래가 흘러나왔죠. 모래까지 가져왔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념품이야.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산 천궁2 방공 시스템, 사우디 수출 계약 체결. 계약 규모 3조 원 추정.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화면에 천궁2 시스템 영상이 나왔습니다. UAE 사막에서 작동하는 모습이었죠. 중동 방공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심이던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랑스러워. 고마워. 며칠 후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박 차장, 승진 발령 났네. 이제 부장이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맡아줬으면 하네. 어떤 건데요? 천궁2 개량형. 이번에 발견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한 버전이지. 자네가 총괄 책임자야.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개발실로 돌아왔어요. 후배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죠.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움네들.
그런데 이제 내가 현장 나가는 일은 줄어들 거야. 대신 자네들이 더 많이 나가게 될 거고. 준비됐습니다. 김 대리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UAE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젠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내에게 보내려고요. 여기 너무 예쁘다. 주말에 같이 산책하자. 답장이 금방 왔어요. 좋아. 아기한테도 좋을 것 같아. 꺼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천공2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 중동 하늘을 지키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말이에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개선할 게 많았죠. 하지만 그게 기술의 본질이었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고 더 나아지는 것. 그리고 그 기술로 누군가를 지키는 것.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지키는 것.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났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저녁 거의 다 됐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어요. UAE 사막에서 보낸 그 긴박했던 시간들이 이 평화로운 순간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최근 실제로 있었던 천공2 레이더 기술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픽션입니다. UAE에 수출된 천공2 시스템에서 실제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고 한국 기술진이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뉴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린 구체적인 상황들, 모래폭풍 속 긴박한 복구 작업이나 사우디 시찰단과의 만남 같은 부분들은 극적 재미를 위해 창작한 내용이라는 점 먼저 밝힙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가장 주목한 건 애프터 서비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기 수출이라고 하면 계약 체결과 납품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느냐. 그게 신뢰를 만들어요. UAE에서 천공2가 문제를 겪었을 때 한국 기술진은 즉각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죠. 바로 그 모습이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 같은 주변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겁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라는 메시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술의 진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천공2는 한국 땅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하지만 중동 사막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났죠. 모래폭풍, 극한의 고온, 일교차. 그런 실전 경험을 통해 시스템이 더 강해집니다. 실패가 곧 발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개선해 나가는 모습. 그게 바로 한국 기술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5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지만 사실 그 뒤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을 새워 소프트웨어 패치를 만든 본사팀, 현장에서 함께 고생한 현지 지원팀, 그리고 UAE 공군 기술 장교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기술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지킵니다. 천공2가 지키는 건 단순히 UAE의 영공만이 아닙니다. 그 하늘 아래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평범한 살들. 그 평화를 지키는 게 바로 우리 기술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이야기는 실제 뉴스와 가상의 요소를 섞어 만든 소설 콘텐츠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